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한 삭풍이 몰아치는 깊은 산골 마을이 있었단다. 그 마을에서도 가장 크고 서늘한 기와집, 바로 박찬판댁이었지. 창호지 밖으로는 소미불 같은 눈발이 쉴 새 없이 흩날리던 밤이었어. 그 집의 가장 후미진 골방,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부엌 아궁이의 매캐한 연기가 스며드는 그 방에서 소라는 희미한 등잔불에 의지해 낡은 옷을 깁고 있었지. 안채에서 간간히 풍겨오는 따뜻한 약재 냄새와 나지막한 웃음소리는 소라의 것이 아니었어. 소라는 글자를 몰랐단다. 사람들은 소라를 까막눈이라 불렀지. 주인마님의 서책방을 청소할 때마다 소라는 그저 하얀 종이 위에 검은 무늬가 어지럽게 그려진 나무 토막을 닦는다고만 생각했어. 제 이름 솔화, 석자조차 쓸 줄도 읽을 줄도 몰랐지. 그저 이 거대한 집안에서 소리 없는 그림자처럼 시키는 일만 묵묵히 해낼 뿐이었어. 어느 날 방에서 책을 읽던 도련님이 벼루에 먹을 갈라며 소라를 불렀단다. 하지만 서툰 소라의 손길에 먹물이 튀자 도련님은 읽던 책을 그대로 집어 던졌지. 이 까막눈이 글자 하나 모르는 것이 감히 내 책을 더럽혀? 책 모서리에 이마를 맞은 소라는 아픔보다 서러움의 눈물이 핑 돌았어. 그 소란에 나온 박마님은 아들의 화를 누그러뜨릴 생각은 않고 오히려 소라에 대해 싸늘한 눈초리를 보냈지. 니년 때문에 도련님이 심기가 불편해지셨다. 썩 물러가거라. 박마님은 소라의 비범한 바느질 솜씨를 알고 있었지만 그것은 그저 장터에 내다 팔아 푼돈이나 버는 하찮은 재주로 여겼어. 그를 아는 것만이 진정한 힘이라 믿는 이 엄격한 유교 사회에서 소라의 재능은 그저 쓸모있는 무지에 불과했지. 그날 밤 눈보라가 더욱 거세지고 문풍지가 짐승처럼 울부짖을 때였어. 박마님이 소라를 안채로 급히 불렀단다. 차갑게 가라앉은 방 안 박마님은 서늘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 그 앞에는 눈이 시리도록 고운 붉은 비단 한 필과 단단히 밀봉된 서신 한 통이 놓여 있었어. 소라야, 그 부드러운 목소리에 소라는 오히려 등골이 오싹했지. 이 붉은 비단에 제비 한 쌍을 곱게 수놓아라. 그리고 이 서신과 함께 오늘 밤 당장 한양에 대신 대감께 전해드려야겠다. 한밤중에 이 눈보라를 뚫고 한양이라니. 소라가 놀라 고개를 들자 박마님이 덧붙였어. 너는 글을 모르니 이 서신의 중요성을 알 리도 발설할 리도 없겠지. 네 무지가 이 집안을 도울 것이다. 박마님은 소라의 무지함을 가장 안전한 자물쇠라 여긴 것이야. 그 서신에 어떤 끔찍한 음모가 담겨 있는지, 붉은 비단이 무엇을 위장하기 위한 것인지 소라는 알 길이 없었어. 그저 꽁꽁 언 손으로 바늘을 잡고 차가운 붉은 비단 위에 제비 한 쌍을 급히 수놓기 시작했지. 제비의 눈물 자국처럼 소라의 눈물도 비단 위로 떨어졌지만 금세 얼어붙었어. 채 2시간도 되지 않아 소라는 보찜 하나와 그 위험한 서신을 품에 안고 매서운 눈보라 속으로 떠밀려 나왔단다. 기와집 대문이 닫히는 소리는 유난히도 무겁고 차가웠지. 솔화가 발을 내디딜 때마다 깊은 눈은 짐승의 아가리처럼 그녀의 발목을 물고 늘어졌단다. 박찬판댁의 육중한 대문을 나선 지 불과 반나절 만에 그녀는 자신이 산속에서 완전히 길을 잃었음을 깨달았어. 삭풍은 그저 바람이 아니었지. 그것은 수천 개의 날카로운 바늘이 되어 솔화의 무명옷을 뚫고 들어와 살을 애는 듯했어.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눈보라 속에서 품에 안은 붉은 비단 보찜만이 이상하게도 뜨거운 석탄처럼 느껴졌지. 그녀는 박마님의 서늘한 얼굴과 내 무지가 집안을 도울 것이다 라던 그 목소리를 떠올렸어. 그래, 이 무지한 계집은 이제 눈 속에서 죽어가고 있었지. 정신이 혼미해질 무렵 발밑이 푹 꺼지는 느낌과 함께 소라는 그대로 짧은 비명을 삼키며 비탈길을 굴러 내려갔어.
보찜이 손에서 빠져나가고 세상이 온통 하얗게 뒤집혔지. 눈더미 속에 파묻힌 그녀의 눈에 마지막으로 들어온 것은 몇 발짝 떨어진 것에 피처럼 흩뿌려진 그 붉은 비단이었어. 그 고운 비단 위로 밀봉된 서신이 위태롭게 반쯤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지. 마지막 남은 의무감으로 손을 뻗어보려 했지 난 꽁꽁 언 손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니었어. 아, 이대로 끝이구나. 차가움이 오히려 포근하게 느껴지기 시작할 때였단다. 그때였어. 새하얀 절망의 장막을 찢고 검은 형체 하나가 다가왔지. 눈보라 속에서 불쑥 나타난 그 사람은 산의 정령이라도 되는 듯 짙은 색의 두루마기를 걸치고 있었어. 그는 먼저 눈밭의 붉은 점, 비단을 발견하고 곧이어 그 옆에 쓰러진 소라를 보았지. 그는 혀를 차는 소리를 냈어. 이 험한 날에 이런 곳에서 마주친 곤란이라니. 하지만 그는 차마 얼어 죽어가는 생명을 외면할 수 없었지. 그는 묵묵히 소라를 눈 더미에서 끌어내고 저주스러운 붉은 비단보찜을 함께 챙겨들었단다. 소라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것은 냄새였어. 매캐한 연기나 곰팡이 냄새가 아닌 마른 소나무가 타는 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 그리고 구수한 곡식 냄새가 뒤섞인 따뜻한 공기였지. 온몸이 아랫목의 훈훈한 기운에 감싸여 있었어. 눈을 깜빡이며 주위를 돌아보니 사방이 책으로 가득 찬 작은 초가집이었지. 소라가 평생 본 책보다 더 많은 책들이, 그녀가 읽지 못하는 글자들이 말없이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 그 모습은 마치 그 방 한쪽에 한 사내가 낮은 서원 앞에 단정히 앉아 등잔불빛에 의지해 책을 읽고 있었단다. 창백한 얼굴, 학자풍의 외모였지만 그 눈빛에는 깊은 시름과 우수가 어려 있었지. 소라가 부스럭거리자 그가 고개를 들었어.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그저 모든 것을 관망하는 듯한 눈이었지. 그는 아무 말 없이 턱짓으로 옆에 놓인 사발을 가리켰어. 죽이라도 드시오. 속이 텅 비었을 테니. 그 목소리는 며칠 만에 처음 듣는 꾸밈 없는 사람의 목소리였지. 따뜻한 조죽 한 사발이 몸속으로 들어가자 비로소 소라는 자신이 살아있음을 실감했어. 반찬 하나 없는 멀건 죽이었지만 박찬판댁의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달콤했단다. 허겁지겁 그릇을 비운 소라는 문득 부끄러워져 고개를 숙였지. 사내는 다시 책으로 눈을 돌린 듯 했지만 소라는 그의 시선이 잠시 자신에게 머물렀음을 알았어. 그리고 소라는 보았지. 방 한쪽 구석 그녀의 붉은 비단보찜이 놓여있는 것을. 함부로 열어본 것 같지는 않았지만 분명 보여진 상태였어. 그렇게 며칠이 흘렀어. 눈보라는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그것은 두 사람이 한 공간에 머무를 완벽한 핑계가 되어주었지. 사내는 자신을 민준이라 밝혔고 그 외에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 그는 낮이면 책을 읽거나 소라가 보기엔 그저 검은 선들의 춤사위 같은 글씨를 쓰거나 혹은 아궁이의 불씨를 들여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지. 소라는 자신이 이 고요함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어. 그래서 그저 본능처럼 민준의 해진 옷소매를 발견하고는 조용히 바늘을 꺼내들었단다. 민준은 글을 읽는 척하며 불빛 아래서 움직이는 소라의 손을 가만히 지켜보았어. 그녀의 손은 얼어붙었던 것이 맞나 싶을 정도로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였지. 그것은 단순한 꿰맴이 아니었어. 해진 천의 결을 살피고 실의 흐름을 읽어 마치 원래의 모습보다 더 간단하고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과정이었지. 민주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쫓아온 문장의 조화가 저 글 모르는 여인의 바느질 솔에 고스란히 감겨있음에 놀랐단다. 그는 아직 서신에 대해 묻지 않았지만 이미 모든 것을 짐작하고 있었어. 그날 밤 바람소리가 잦아들자 민준이 처음으로 긴 침묵을 깼단다. 그 붉은 비단 말입니다. 소라의 어깨가 굳었지. 박참판댁의 서신이요? 소라는 숨이 막혀 고개만 끄덕였어. 민주는 한양의 특정 관료 이름을 댔고 소라가 다시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 나는 민준이요. 한때는 나란 일을 보았으나 억울하게 역모에 휘말려 이곳에 숨어 지내는 신세지. 그는 소라를 똑바로 바라보았어.
그 눈에는 동정이 아닌 동질감이 있었단다. 그 서신은 이 짓이오. 민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 폭설에 잃어버렸다고 하던가 아니면 나 같은 산적을 만나 빼앗겼다고 하시오. 그는 소라에게 빠져나갈 길을 터주고 있었어. 이 위험한 비밀에서 그녀를 보호하려 한 것이지. 그는 소라의 바느질하는 손을 가리켰어. 글은 모른다 하였어. 허나 그 손은 이미 1000마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구려. 그것은 소라가 평생 처음 들어보는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한 인정이었어. 민주는 그 붉은 보찜을 집어들어 창고 구석에 제 더미 속에 깊숙이 밀어넣었단다. 봄이 올 때까지 여기서 지내시오. 그 말은 명령이 아닌 초대였어. 그렇게 길고 혹독했던 겨울이 가고 얼어붙었던 계곡물도 다시금 졸졸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단다. 봄은 왔지만 두 사람의 작은 초가에는 여전히 겨울의 그림자가 남아있었지. 겨운에 묵혀둔 곡식은 바닥을 드러냈고 억울한 누명으로 인한 민준의 마음병은 봄 기운에도 쉬이 녹지 않았어. 그러다 결국 일이 터지고야 말았지. 오랜 심려와 부족한 영양 탓에 민주는 그만 자리에 눕고 말았단다. 열이 펄펄 끓고 식은땀이 비오듯 했지. 소라는 지극정성으로 그를 간호했어. 산나물을 캐다 죽을 쓰고 어깨너머로 배운 약초지식으로 약을 다렸지만 그의 병세는 차도를 보이지 않았지. 민주는 깊은 열병 속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쏟아냈어. 억울함에 대한 절교이기도 했고 미처 끝맺지 못한 학문에 대한 미련이기도 했지. 그는 자신이 읽지 못한 책들과 쓰지 못한 글들을 애타게 찾았어. 소라는 그런 글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단다. 자신이 글을 알았다면 그가 원하는 책이라도 한 줄 읽어줄 수 있을 텐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물수건을 갈아주는 것뿐이라는 무력감에 소라는 눈물을 떨구었지. 그러다 문득 그녀는 자신이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을 깨달았어. 그것은 글이 아닌 그녀의 마음이었지. 소라는 품속 깊이 간직해두었던 작은 실꾸러미와 자투리 천조각들을 꺼냈어. 그것은 박 참판댁에서 허드렛 일을 하고 남은 그녀의 유일한 재산이었지. 그녀는 며칠 밤낮을 꼬박 세워 바늘을 움직였단다. 이번에는 화려한 꽃이나 날아가는 새가 아니었어. 그녀가 수놓은 것은 창밖으로 보이던 바로 그 풍경이었지. 지난 겨울 모든 것을 얼려버릴 듯했던 눈보라 속에서도 꿋꿋이 버텨낸 앙상한 나뭇가지. 죽은 듯 보였던 바로 그 가지 끝에 기어이 돋아난 아주 작고 여린 하지만 누구보다 강인한 새순 하나였어. 그녀는 그 작은 천조각을 민준의 베개맡에 가만히 놓아두었단다. 며칠 뒤 지독한 열기 속에서 잠시 정신이 든 민준의 흐릿한 시야에 그 푸른 빛이 들어왔어. 그는 힘겹게 손을 뻗어 그것을 집어들었지. 그리고 아주 한참을 들여다보았어. 그는 학자였단다. 그는 평생을 글과 시를 메운 사람이었지. 하지만 그 순간 그가 본 것은 단순한 자수가 아니었어. 그것은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이었고 죽음의 문턱에서 움트는 생명 그 자체였지. 그것은 천권의 경전보다 더 깊은 위로이자 가장 강력한 격려의 글이었어. 민주는 소라를 바라보며 겨우 목소리를 냈어. 내가 평생을 책을 읽었지만 단 한 권의 책도 이 천조각만큼 많은 것을 말해주지는 못했소. 그 말과 함께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 신기하게도 그날 이후 민준의 병세는 눈에 띄게 좋아지기 시작했어. 그는 다시 죽을 먹기 시작했고 소라의 부축을 받아 햇볕을 쬐기도 했지. 그는 이제 소라를 까막눈이 계집으로 보지 않았어. 그는 그녀를 자신과는 다른 언어를 가진 깊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바라보았단다. 그는 그녀에게 세상의 이치를 읽어주었고 소라는 그에게 마음을 보여주었지. 여름이 무르익어갈 무렵 박마님은 불같이 타는 속을 다스리지 못하고 있었어. 한양으로 보낸 서신은 감감무소식이었고 그로 인해 가문의 재기를 도모하려던 큰일이 틀어지고 말았지.
모든 것이 저 글자도 모르는 무지한 계집 소라 때문이라 여겼어. 감히 내 비단과 서신을 훔쳐달아나? 박마님은 이를 갈며 사람들을 불어 소라의 행방을 쫓았단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산골에서 과거를 보려던 학자와 함께 지내며 이상한 그림이나 수노와 팔고 있다는 소문이 그녀의 귀에 들어갔지. 그날은 유난히 볕이 따가운 날이었어. 산골 초가의 고요함은 박마님이 대동한 포졸들과 간호들의 요란한 발소리에 산산조각 났지. 저기 있다! 저 천한 것들! 박마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 포졸들이 문을 박차고 들어와 다짜고짜 민준과 소라를 마당으로 끌어냈단다. 네 인연, 감히 주인을 속이고 귀한 붉은 비단과 서신을 훔쳐 달아나. 이자는 필시 니년과 내통한 공범일 테지. 박마님은 위험 있게 소리쳤지만 그 눈에는 초조함과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어. 민준이 앞으로 나서며 냉정하게 말했어. 마님, 무슨 오해이신지는 모르겠으나 이 사람은 도둑이 아닙니다. 그 비단은... 하지만 박마님은 그네 말을 들을 생각이 없었지. 간호 하나가 아궁이 근처 재속에서 먼지투성이의 붉은 비단 보찜을 찾아내어 마당에 내동댕이 쳤어. 바로 그때였어. 늘 박마님의 서슬퍼런 위세에 고개조차 들지 못했던 소라가 굳은 표정으로 한 걸음 앞으로 나섰지.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소라가 아니었어. 민준의 인정과 존중은 그녀 안에 잠자고 있던 용기를 깨웠단다. 소라는 박마님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않았어. 그녀의 시선은 먼지 구덩이에 처박힌 붉은 비단에 꽂혀 있었지. 그녀는 천천히 비단의 수노인 제비 한 쌍을 가리켰어. 저는 까막눈이가 맞습니다, 마님.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어. 하지만 마님께서 제게 제비 한 쌍을 수놓으라 하셨지요. 보십시오. 그녀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은 어미제비의 날개였어. 이 제비, 날개 한쪽이 부러진 것 같지 않으십니까? 제가 그리 수놓았습니다. 글은 몰라도 제 바늘 끝은 압니다.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억지인지. 네, 내 인연이 감히! 박마님은 소라의 당돌함에 얼굴이 새파래져서 포졸들에게 소리쳤어. 당장 저것들을 묶어라! 바로 그 순간 이 모든 소란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던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어. 남루한 선비 차림을 한 중년의 사내가 천천히 마당으로 들어섰지. 잠시 멈추시오.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찌 이리 소란스러운가. 그는 박마님의 위세에도 전혀 주눅들지 않았어. 박마님은 어디서 굴러먹던 시골 선비가 감히 끼어드냐며 호통을 쳤지. 그때 민준을 밀치던 포졸의 손에서 작은 천조각 하나가 툭 떨어졌어. 바로 솔화가 민준을 위해 수놓았던 새순이었지. 민준이 늘 품속에 지니고 다니던 것이었어. 선비는 그것을 주워들었단다. 그의 날카로운 눈이 그 작은 천조각에 머물렀어. 이것은... 그는 숨을 삼켰지. 누가 이것을 수놓았는가? 민준이 대답했어. 그것은 저의 생명을 구한 그림이다. 글자는 없으나 세상 그 어떤 문장보다 위대한 희망을 담고 있지요. 선비는 한참 동안 그림을 보다가 고개를 들어 솔화와 민준 그리고 박마님을 차례로 둘러보았어. 그는 천천히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들었단다. 그것은 바로 암행어사 어사를 상징하는 마패였어. 암행어사 출두요! 그 소리에 마당의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지. 박마님은 자신이 지금껏 누구 앞에서 오만하게 굴었는지 깨닫고는 낯빛이 흑빛으로 변했어. 어사는 박마님을 차갑게 쏘아보며 말했지. 비단과 서신이라 하였는가. 좋다. 마침 잘 되었군. 내가 이 모든 일의 진위를, 백성의 억울함을 직접 살피겠다. 어사의 눈은 소라가 수놓은 그 작은 새순처럼 거짓 속에서 진실을 꿰뚫어보고 있었단다. 암행어사의 서슬퍼런 호령에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박마님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버렸단다. 어사는 그 자리에서 붉은 비단보찜을 풀게 했지. 먼지와 재가 묻어났지만 그 고혹적인 붉은빛은 숨길 수 없었어. 그리고 그 속에서 단단히 밀봉된 서신이 모습을 드러냈지.
박마님은 그것이 그저 집안의 안부를 묻는 편지일 뿐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 목소리는 가을바람에 흔들리는 마른 잎사귀처럼 가늘게 떨리고 있었단다. 어사는 민준에게 그 서신을 건네받아 그 자리에서 밀봉을 뜯었어. 서신을 읽어내려가는 어사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져 갔지. 그것은 단순한 안부 편지가 아니었어. 가문의 영달에 눈이 먼 박마님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한양의 권력자와 짜고 변방의 군사기밀을 빼돌리려 한 정황과 반대 세력을 무고하려는 끔찍한 음모가 담긴 영모의 증거였지. 민주는 자신이 억울하게 누명을 썼던 과거의 사건 역시 이 음모와 연결되어 있음을 어사에게 차분히 고했어. 박마님이 소라의 무지함을 이용해 이 서신을 전달하려 했던 그 얄팍한 수가 결국 모든 것을 밝혀내는 열쇠가 된 것이야. 박마님은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체포되었어. 그녀의 재산은 몰수되었고 가문은 풍비박산이 났지. 오직 가문의 명예와 체면만을 줬던 그녀의 삶은 가장 불명예스러운 방식으로 끝을 맺었어. 텅 빈 대감댁에서 홀로 유배되어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무지한 계집아이의 그 순수하고 정직한 바늘 끝에 몰락했음을 깨닫고는 차가운 방에서 외롭게 숨을 거두었다고 한단다.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라는 것이 됐지. 욕심은 눈을 가리고 그 눈먼 욕심은 결국 자신을 삼키는 법이니까. 소라와 민주는 모든 누명을 벗었어. 어사는 민준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의 관직을 복관시켰을 뿐만 아니라 소라의 놀라운 재능에 대해서도 왕에게 고했단다. 이 이야기는 궁궐까지 전해졌고 왕은 글자 없이도 만인의 마음을 울리는 그 세순자수를 직접 보고 싶어 했지. 소라는 민준과 함께 한양으로 향했어. 임금 앞에 선 소라는 여전히 글을 읽을 줄 몰랐지만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지. 그녀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바늘과 실로 자신이 보고 겪은 모든 것, 즉 절망과 희망, 슬픔과 기쁨을 수놓아 보였어. 왕은 솔화의 수에 깊이 감동했단다. 그는 솔화에게 궁에 남아 왕실의 모든 의복과 병풍을 만들라 명했어. 어마어마한 부와 명예가 그녀 앞에 놓여졌지. 하지만 솔화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 소녀는 글을 모릅니다. 하지만 제 바늘은 압니다. 궁궐의 화려한 비단보다 저를 살게 한 거친 삼배와 제게 희망을 보여준 저 작은 새순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요. 그녀는 그저 자신들이 처음 만났던 그 산골 마을의 작은 집 한 채와 작은 밭대기만을 상으로 청했단다. 왕은 그녀의 청렴함과 지혜에 다시 한번 감탄하며 그녀의 뜻을 흔쾌히 받아들였어. 소라와 민주는 그렇게 다시 그들의 작은 초가집이 있던 산골 마을로 돌아왔지. 그들은 혼인을 하였고 왕이 하사한 작은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 그것은 단순한 초가집이 아닌 배움과 창조의 공간이 되었지. 민주는 마을 아이들을 모아 글을 가르치는 작은 서당을 열었고 소라는 여인들에게 자신의 언어인 바느질을 가르치는 공방을 열었단다. 그들의 집은 늘 온기로 가득 찼어. 서당에서는 아이들이 천자문을 외우는 낭낭한 소리가 울려 퍼졌고 공방에서는 여인들이 천에 자신들의 이야기를 수놓으며 웃음꽃을 피웠지. 민주는 더 이상 억울함에 갇힌 어두운 선비가 아니었어. 그는 소라의 수를 보며 마음으로 읽는 법을 배웠고 그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쳤지. 소라 또한 민준에게 어깨너머로 글자를 배우기 시작했어. 비록 서툴렀지만 그녀는 자신의 이름 석자를 처음으로 종이 위에 적었을 때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했단다. 그들은 완벽하게 달랐지만 또한 완벽하게 서로를 채워주었지. 민주는 세상의 이치를 먹으로 풀었고 소라는 삶의 진실을 실로 엮었어. 그들의 서당과 공방에서 아이들은 글을 읽는 동시에 마음을 읽는 법을 배웠고 실로 그림을 그리는 동시에 자신의 꿈을 그리는 법을 배웠단다. 붉은 비단 속에 감춰졌던 그 끔찍한 비밀 서신은 이제 햇빛 아래서 자유롭게 펼쳐지는 희망의 이야기로 다시 태어난 것이야. 이야기를 마칠 시간이구나. 저기 달빛이 참 곱지 않니? 저 달빛 아래 그 산골 마을의 작은 집 툇마루가 보이는 것 같구나.
소라는 조용한 등불 아래 앉아 고운 천에 술을 놓고 있고 민주는 그 옆에서 다정하게 책을 읽어주고 있네. 소라의 바늘 끝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가 피어나고 있을까? 민준의 입에서는 또 어떤 지혜가 흘러나오고 있을까?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어. 그를 아는 자와 그를 모르는 자가 아니라 서로의 언어를 진심으로 이해하게 된 두 영혼이 그렇게 달빛 아래 하나가 되어 빛나고 있었단다.